프로메테우스 알지? 어. 인간들을 옹호하다가 제우스한테 제우스한테 깝쳐서 맞아. 음.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코카소스 산맥에서 철사에 묶여있고 독수리가 자신의 간을 쪼아먹고 있을 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좀 약간 찌라시 같은 걸 남겨. 내가 너를 나중에 왕위에서 쫓아낼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슬슬 말하면서 제우스가 좀 불안에 빠지게 하거든. 둘이 좀 싸우다가 나중에 프로메테우스가 테티스라는 여신한테 태어난 아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 그래서 테티스라는 여신을 처음에는 포세이돈이나 제우스가 다 차지하고 싶었는데 자신보다 센 아들이 태어나면 기존의 지서 체계가 무너지니까 인간 남자와 결혼시켜줬다고 결정하거든. 그게 바로 펠레우스야. 아까 맞지? 펠레우스야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아버지거든. 그래서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결혼을 할 때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와. 왜냐면 인간 아버지와 결혼한다는 것은 신들의 질서를 뒤엎을 만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행복한 날에 초대되지 않은 여신이 한 명 있었어. 누굴까? 그러게. 불화의 여신 에리스. 왜냐면 결혼식 날에 불화가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에리스 여신이 빡쳐서 황금 사관을 던지거든. 결혼식 날에 불화 일으키려고. 거기 뭐라 써 있었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성 혹은 여신한테. 아. 이게 그리스어로는 그냥 여성이라서 딱히 그래? 신인지 인간 여성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아. 그래서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네가 서로 차지하려 하다가 인간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한테 물어보자 하고 물어본 게 파리스, 트로이의 왕자.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고, 아테네는 전쟁에서 이긴 지혜를 주겠다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주겠다고. 누굴 고를 거니?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이게 염두에 둬야 될 게 파리스가 사실 트로이의 왕자인데 그때는 아들이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라는 예언을 듣고 아기 때문에 버려져서 양치기를 쓰는 시기거든. 그래서 권력이나 어떤 부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리테를 골랐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유부녀였던 거야. 스파르타의 왕비, 메넬라우스의 왕비 헬레네. 파리스가 헬레네랑 좀 만나다가 메넬라우스 남편이 어디 제사 때문에 아마 떠나가 있던 사이에 헬레네 데리고 트로이아를 튀고, 이것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 트로이아 전쟁이야. 이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아까 분노를 노래해줘서 여신이가 펠레우스야 대 아킬레우스라고 했잖아. 트로이아 전쟁을 노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분노만 얘기하고 있어. 아무런 맥락도 없잖아. 이런 서술 방식을 호라티우스가 in medias res라고 했어. 라틴어인데 사태 한가운데로라는 뜻이거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개연성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파편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잖아. 일리아스의 여자 호메로스는 사태 한가운데로서 딱 한 곳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개연적이고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노래하려고 했지. 뭘 얘기해야 되지? 물론 당시 사람들은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파리스한테 화살 맞아 죽는다는 사실, 아킬레우스의 헥토르가 죽는다는 사실,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누스가 화해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서사시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생략된 이야기들을 다시 보충해줄 만한 장치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그 중에 하나가 함선 목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반부터 갑자기 트로이아에는 누구누구누구의 배가 있다고 하고 그리스에는 누구누구누구의 배가 있다고 하면서 한 50페이지 동안 배 얘기만 하거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고 나도 그랬어.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성벽 장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트로이 성벽에서 헬레네가 자신의 장인어른인 프리아모스한테 그리스인들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쟤는 메넬라오스고 쟤는 아가멤논이고 쟤는 아이아스고 쟤는 오디세우스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 이 전쟁 10년째인데 이거를 알려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당시에 빠진 좀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넣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일리아스는 전쟁 10년째부터 그대로 시작하고 줄거리가 할 게 근데 딱히 없어. 아니야, 있다. 말해볼게. 그리스인 진영에 전염병이 들고 있어서 예언자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폴론이 화났다는 거야.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가 아가멤논의 어떤 포로 전리품으로 있었는데 크리세스가 엄청난 보석 재물을 들고 와서 자신의 이걸 줄 테니 자신의 딸을 돌려주라고 했거든. 그때 아가멤논이 화가 많이 나면서 욕을 하면서 크리세스를 쫓아내니까 크리세스가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 놈들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폴론이 역병을 내렸거든. 이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아킬레우스가 빨리 아가멤논한테 뭐든 좀 해서 돌려달라. 왜냐면 애들 다 죽으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이었고 자신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킬레우스한테 네가 내 전리품 돌려달라 하니까 그럼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여성 한 명 데려가겠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킬레우스의 분노야. 이 분노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분노는 수치랑 연관돼 있거든. 또 수치는 명예랑 연관돼 있고 자신이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혹은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느끼는 것이 분노란 말이야. 이걸 보면 일리아스에서는 영웅 중심의 윤리, 명예 중심의 윤리라는 게 있었던 걸 알 수 있어. 이걸 수치 문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 계통의 번역을 못하겠다. 길티 컬처와 좀 대비되는 말이야. 수치 문화는 타인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모든 윤리적인 판단의 잣대이고 지금 길티 컬처는 스스로 약간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죄의식을 느끼면서 길티 컬처라고 하고 당시에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 이유가 명예를 통해서 불멸하고 불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스는 자연 경관이 되게 아름답거든. 자연 경관은 변하지 않는데 그에 반해 인간들은 사멸하는 인간들을 보고 그리스인들은 불멸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냈거든. 그러한 열망의 일환으로서 나타난 게 올림포스의 12주신이고 아름다운 신들의 세계이고 그리스인들은 명예를 통해서 불사할 수 있다고 믿었어. 자신이 어떠한 큰 업적이나 공적을 세우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원히 노래됨으로써 자신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한 것도 바로 이 명예 때문이야. 아킬레우스는 이미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었거든. 너는 전쟁에 나가면 불멸의 명성을 얻겠지만 대신
이른 나이에 죽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는 집에 남아 있으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겠지만 대신 어떠한 명예 남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킬레우스는 불면의 명예를 선택함으로써 영웅 중심의 윤리적 의식을 보여준 것이고. 근데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 얘기를 할 때 그 좀 근세를 지나고 하면서 그거를 로맨틱하게 해석하는 약간 문화가 생겼잖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명예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던가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을 후대에는 하게 되잖아. 그럼 저 때는 그것과는 완전 그 무관하게 그냥 명예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당시는. 사실 뭐 아까 말한 중에 계속 말 편하게도 둘 다 공유긴 한데 좋아. 뭐 얘기하면서 나왔듯이 사실 당시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게 여성을 단순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치. 낭만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낭만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리아스에서는 여성은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키 빼면 대부분 다 물건 취급당하고 오리세이아가 살짝 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비극시대 가면 여성이 많이 주목을 받게 돼. 그 이전까지는 완전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갔던 이유가 아마 안 나갔다가 그 아킬레우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그 갑옷을 대신 입고 나갔다가 황금 갑옷을 대신 입고 나갔다가 죽어가지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 그 얘기를 했거든. 이제 지금은 그 팬픽이 많이 형성되는 두 친구가 있어.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라고 하는 애인데 얘네 둘이 항상 붙어다니는 중요하고 오거든. 그 분노 얘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한테 모욕을 받자 아킬레우스가 너네 그리스 군대는 분명히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면서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 그래서 그리스 군대가 실제로 많이 밀리게 된 상황이 있거든. 아킬레우스 함선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또 여러 장군들이 자신한테 와서 싸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할 때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나가는 대신에 이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내보내. 왜냐면 파트로클로스가 계속 간청했거든. 군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게 불쌍하지 않느냐. 너라도 제발 전쟁에 싸워달라고 하니까 아킬레우스는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라. 나는 아직 나갈 차례가 아니다. 그때 너가 말한 대로 파트로클로스한테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무장을 주고 싸우라고 하거든. 그때 당부해놓은 게 있었어. 쳐들어오는 트로이 군사들을 내보내는 데까지만 싸우고 성벽 앞까지 가지 말라. 근데 파트로클로스가 그 말을 어기고 좀 자신감에 차서 쭉 전진하다가 헥토르한테 칼을 맞고 죽어. 그것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엄청 화가 나서 다시 전쟁에 참여하고 그게 너가 말했던 전쟁 참여 얘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있잖아. 옛날 사람들의 무구를 보면 이게 중무장을 하니까 사실 무구로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을 했었거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한테 무구를 줬을 때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아 군사들이나 그리스 군사들에 의해서 아킬레우스의 현신처럼 보였을 것이고 때문에 약간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어떤 분신으로서 자리했구나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게 되거든. 아킬레우스는 헤파이토스가 만들어준 새로운 무구를 입고 싸움에 참전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맞붙을 때 성벽 위에서 트로이의 성벽 위에서 둘의 싸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사에서 둘의 싸움을 바라보는 그리스인들이나 얘도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있으니까 얘도 아킬레우스 얘도
얘는 아킬레우스인데 그냥 아킬레우스. 그러면 둘의 싸움은 아킬레우스와 헤토르가 아니라 아킬레우스와 아킬레우스의 싸움이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파트로클로스를 전쟁에 내보내서 자신의 친구를 죽게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스스로를 죽인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해석. 음.